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과 사회의 10주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환절기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고 기침을 하면 코로나인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우리 강의 내용 8장으로 기본 내용 8장 지난 시간에 7장 기업의 환경의 이해, 자 기업의 목적, 기업 성장, 이제 기업의 환경의 이해 속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집단, 이해관계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소비자도 있고 지역 사회적 책임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업 환경 안에 기업이 환경 속에 포함이 되니까요. 기업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글로벌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 더 나아가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이렇게 더 세분화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이해관계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 그러면 결국은 고객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또 뭘 해야 됩니까? 공급자도 있겠고, 또 많은 주주, 또 뭡니까? 대주주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많이 금융기관하고 엮이면서 또 정치, 경제, 문화, 지역사회, 각종 모임, 기타 등등 모든 이해관계자하고의 연관성을 이 장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환경 속에서 이제 상호 윈윈 한다 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도 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그냥 단독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기업을 원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그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공정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제품의 가치 밸류가 높아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야 소비자가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이 8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소비자의 관계,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친환경 경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하고 이해관계자가 영역별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다음에 경영자와 이해관계자까지 보고, 내용이 좀 짧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이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을 또 부교재에서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에서 이해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주나 소비, 그죠? 근로자, 또 공급자, 소비자, 채권자, 정부, 지역사회, 경쟁자까지도 이해관계자에 속합니다. 사회단체, 언론, 매체 등. 자, 여기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죠. 자,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자, 경영환경의 주체들과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경영활동을 도모한다. 자, 앞서 우리가 경영의 기업의 환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경영환경 주체들과 유기적인 계속 이제 한번 이렇게 딱정적이 아닌 서로 움직이면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라 그러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언론, 매체나 사회단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여기 채무자 또는 또 정부 이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영향이 크겠고 소비자나 공급자, 근로자, 주주 이런 부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말 그대로 스테이크홀더에서 이해관계자 그러면 기업하고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개인이나 집단 전체를 다 아울러서 다 그냥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보면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요. 자, 기업의 안에 경영자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공급자가 있고 이 공급자와의 원료와 대금을 주고 받습니다. 그죠? 소비자가 있고 돈을 주고 또 제품을 사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주나 근로자,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요. 돈을 빌려주고 또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니까요. 자, 그래서 주주는 당연히 대주주가 있고요. 이제 소액 주주가 있습니다. 그죠? 배당을 받으려고 또 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요. 노동 대가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역사회가 기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 대상, 금융기관도 역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받으려고 할 거고 소비자 단체들도 이제 뭐합니까? 힘을 합쳐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이랬을 때 환경의 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이랬을 때 소비자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언론 매체들과 힘을 합쳐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회장이 직원들을 갑질을 하면서 그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가 됐습니다. 자, 그런 걸로 보면 자, 이 언론과 소비자 단체의 어떤 힘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자의 경쟁 업체들까지도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경쟁자는 사실은 마냥 경쟁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또 외부의 또 글로벌 기업을 또 잘 대처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언제 막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서로 융합도 하고 또 화합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 윈윈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또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일치되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면 그래서 기업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소홀히 다루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3대 기능이라 했는데 기업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기업이 환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느냐, 공정해야 된다.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 자,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자 기업이 어떻습니까? 사회적 어떤 기대치에 충족하고 등가적 가치적 추구인데 한마디로 공정하게 대등하게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데 그 주변에 어떤 예를 들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 문제가 대기업은 연봉이 뭐 1억, 2억 올라가는데 그에 관련된 밴드 또 자회사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또 월급이 격차가 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등가적 가치 추구가 좀 공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대등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장성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성과가 곧 그 지역의 성과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성장만 괴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업도 나중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됩니다. 넓고 길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많이 수익을 창출할 만큼 그 지역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잘 수용하고 또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 이해자의 발전과 조직의 성장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혁신입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혁신성이 없다면 꼭 그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공정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등등 모든 룰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떻습니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법률까지 거론하고 나중에 윤리 도덕성을 강조하고 나중에 자선사 사회적 책임까지 거론하는 어떤 이 한국의 이 혁신성이 꾀하지 않으면 항상 기업의 어떤 사리사욕만 생각하고 그 지역에 도모하지 못하고 결국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 채 나중에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성은 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과는 공정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먼저 공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성, 조직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조한다. 기업의 이익만 도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치가 그 지역사회 또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대, 등가적 가치다. 그래서 좀 평등해야 된다, 대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공성이. 그래서 기업의 활동해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좀 더 사회적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못 미치면 예를 들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실망하겠죠. 많은 성과도 내고 발전하는데 오히려 그와 관련되면 많은 계열 회사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단가 후려치기로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기업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면모보다는 이미지 실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상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중에 이제 혁신성. 기존의 문화, 관습 또는 제도, 조직, 기술, 제품 이런 그냥 혁신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 관련 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합니다. 문화도 혁신하고 그 관습도 혁신하고 어떤 제도적인 측면, 조직, 기술, 제품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교육, 규칙, 방침까지 질이나 방법, 변화, 그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그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또는 대여를 해준다든지 무료로 이런 식의 어떤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혁신의 모든 요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업의 활동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 경쟁 세력이 등장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경쟁 세력에 맞대응하기 힘들 거고 소비자의 기대에 요구 조건에 항상 뒤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맞죠? 소비자가 이제는 유튜브
통해서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또 검색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을 다 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어떤 사람한테는 1,000원을 팔다가 어떤 사람이 2,000원 팔고 어떤 사람이 5,000원 팔고 어떤 사람 10,000원에 팔면은 그게 모를 것 같아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SNS를 통해서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 주고 샀다, 얼마 주고 샀다 이렇게 다 올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이 나중에 전체적인 가격 변동이 너무 심화되면 결국은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렴하게 산 사람도 있지만 아주 비싸게 산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이제 아파트도 분양할 때 처음에 분양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미분양되면 아파트 가격을 후려치거든요. 빨리 이제 들고 나가려고. 그럴 때 이제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상당히 그죠? 상당히 이익을 보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업자들은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평당 그죠? 한 800에 받았는데 나중에 한 500에 600에 매매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에 태양역 쪽에 A넷들입니까? 하여튼 그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미분양되면서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죠? 뒤늦게 이제 분양받는 미분양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뛰었죠. 거의 한 7, 8억으로 7, 8억, 9억 막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미분양이 엄청난 또 붐을 일으키게 된 거죠. 새 아파트가 울산에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또 모험을 걸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기회는 반드시 몇 번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회가 오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젊었을 때 항상 항시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 혁신을 꾀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리스크를 안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기능에서 성장. 자,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맞죠? 기업 경영 활동에 이해관계 요구에 조직의 성장성은 조직의 성장, 그죠? 그 다음에 이해자의 발전입니다. 결국은 이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죠? 조직의 성장이 이해자들의 발전이니까 상호 윤리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특정 그죠? 기업만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등을 돌린다면 엄청난 불이익이 나중에 몰아쳐 옵니다. 그죠? 되돌아옵니다. 자, 이해관계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기업이 성장한 동시에 사회적인 공공 분야에도 발전을 도모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경영 목적을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의 목적을 수립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도움을 주면 또 주변의 전속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기여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런 배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사회 발전과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성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시험 문제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의 성경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자를 구분시켜 놨습니다. 자, 일단 소유권으로 왔을 때는 대주주, 소액주주들이 소유로서, 그죠? 소유로서 결국은 영향력을 주는 거고, 여기 권리로서 소비자, 노동조합, 근로자, 채권자, 공급자 이 권리로서 영향력을 기업에 주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쟁자, 정부, 언론매체, 자연환경, 사회단체, 국제환경, 또 이해관계자 집단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다 나눠 놨습니다. 다음 중 권리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할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할 수도 있고, 이 구분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온라인이 우리가 계속 진행되면 비대면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면 수업을 해서 대면 수업까지 아니더라도 대면 시험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코로나 계속 많이 지금처럼 나오면 시험을 안 치르고 과제로 내가 그냥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울산에 거의 뭐 30명, 뭐 40명, 뭐 20명 이렇게 나오죠. 많을 때는 50명도 나오고, 네,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제가 굳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학교에서 모험을 볼 필요는 없겠죠. 네, 시험을 치르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정말 몇 명 나오지도 않고 조용해지면 그때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의 구분에서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 간접적인 이해관계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구분이 이해관계의 범위에 따라 소유권이 권리권이 있느냐 이러면 직접 영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는 간접적인 구분이 확실될 뿐이네요. 이해관계자에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문제의 심각성, 그죠? 기업 생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많죠. 소유권과 권리 관계에 있는 경우. 근데 기업의 정상 활동에 그냥 제약 정도만 해당되면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고, 실체 명확성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명확하죠. 예,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명확합니다. 근데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어떤 속하는 이해는 직접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 단체가 또 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와 기업의 관계입니다. 경영자와 기업의 관계. 자, 경영자 보십시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영자가 많습니까?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고용 경영자 중에 우리나라 오너들은 전부 다 거의 소유 경영자입니다. 그죠? 기업이 처음에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뭡니까? 출자자에 의해서 대부분 가장 지분이 많은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경영자, 소유 경영자에 속하죠. 그러다가 이제 업무가 너무 과중되니까 자기가 좀 부리기 쉬운, 좀 말 잘 듣는 그런 고용 경영자를 뽑죠. 그래서 그냥 꼭두각시지요. 어떻게 보면 소유 경영자의 꼭두각시에 속합니다. 결국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관리하는 수준에 속하지요. 자, 그러나 기업이 너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더 이상 기업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들이면 전문 경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파리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죠? 전문 경영자를 잘 안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어떻게 자기 소유로 할 것 같고 또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대부분 세습을 하죠. 세습하죠.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세습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기업이라는 이 곳은 아직까지 자본주의의 어떤 성향보다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향이 훨씬 강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보면
우리가 이 가족 경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문 경영을 들여서 신뢰를 도모하고 그 맡겨서 회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왜 그렇게 못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벌써 혈연, 지연 이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어느 학교 출신 이거 많이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영을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문화로 자리 잡아서 사실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경영자가 되어서 전문 경영자 되어서 회사를 맡으면 참 좋죠. 자, 우리는 그렇지만 외국의 기업은 미국은 많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자와 이해관계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자, 내적 이해관계자 집단과 외적 이해관계 집단으로서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적 이해관계자는 자, 주주나 종업원, 노동조합 이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하고 직접 영향을 주고받죠. 그죠? 예. 그러나 또 외적 이해관계자는 또 공급자, 소비자, 채권자 여기를 또 외적 이해관계자로 봤습니다. 그 외 주주, 종업원, 노동조합을 빼고는 이 내외적 이해관계자 그 외에는 외적 이해관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딱딱 세 부류를 빼고는 다 외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분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입니다.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면 물론 상생, 윈윈이죠. 기업과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의 관계는 기업은 경영 환경에 작용하는 이해관계들과 전략적 관계를 정립해준다. 그래서 기업이 세우고 있는 그 전략이 그 지역 사회 발전에 등을 돌리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대등한 등가적 아까 가치라고 했죠. 대등한 이해적 관계를 형성하고 등가적 이해관계 등을 구축한다. 공정하게 상호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네, 상생이다. 관계다. 상호 윈윈이다. 맞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부교재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앞서 이해관계자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자가 정부가 들어있었죠. 정부가 들어가 있었는데 맞죠? 금융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상태, 국제환경, 자, 정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 본 교재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기업하고 정부의 관계입니다. 자, 기업이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뭡니까? 뇌물 수수만 안 하고 그냥 로비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정경 요청만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기업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스스로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관계가 그렇게 해서 틀어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서로가 상생하면 좋겠죠. 정부는 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맞죠? 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네요. 국가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요. 자, 기업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기업에 속하고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보다는 공공의 어떤 영향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공성에 저해하는 기업은 사정없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죠. 엄격 경규율로. 그래서 기업의 도덕적인 합법적 어떤 경영을 촉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소방이나 뭐 예를 들면 전기나 가스나 뭐 주택이나 금융이나 이런 거를 다 민영화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수도나 또 뭡니까? 이런 부분이죠. 민영화시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걸 다 민영화시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법률적 규제, 공공정책은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게임 업을 하는데 업체를 차렸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뭐 청소년 몇 살까지는 규제를 한다. 이거 되겠고 또 편의점에서 뭘 팔지 마라.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정부 규제죠. 술을, 담배를 많이 생산하는 곳은 당연히 누구나 사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또 법률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공공의 이익을 보고 그 기업의 이윤만 보는 게 아니죠. 자, 정부의 기업에 대한 관계는 협력적일 수도 있고 규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규제를 하다가 때로는 또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힘이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국가에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가 나서서 뭐 일본하고 삼성이 수출을 그래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죠? 지금 정부가 일본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아무튼 규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많은 건 좋지 않죠. 좀 많이 프리하게 해주길 바라지만,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나 규제를 받지만 로비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그 물밑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게 공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넘어서야 될 숙제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그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국가의 목표 통치 이념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정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 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안전 공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일반 시민이 되겠죠. 공무원들은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자, 검사자, 과세자, 규제자, 처벌자로 인식하고 있고, 또 기업인들은 정부의 기관을 또 규제자, 억제자, 지연자, 방해자로 인식할 수 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부 규제는 기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지도하는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 어느 기업이 독점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독점금지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제정해서 이미 제정되어 있죠. 그걸 들이밀어서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요. 자, 세금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오염 이런 부분은 이제 예민하죠. 공해 방지를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황사 때문에 사실 다들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목표 달성입니다.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한 제품의 생산,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 인력이나 외국인 차별 대우, 이 고용인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 대우 관행을 정부가 또 가만히 눈 감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나서서
규제를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정책적인 점 볼까요? 자, 정부가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경제 구조의 변화를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촉진할 것인가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정책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성장 모드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을 정부가 지금 배터리라든지 또는 풍력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또 뭡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축소시키고 있고 또 태양열 쪽 전지 쪽은 또 상당히 또 성장을 꾀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 정책으로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런 말을 정부가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부품이나 건설 공장의 발주에 있어서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한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배부할 때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마스크를 정부가 공장 지어서 배부하겠습니까? 이미 마스크 공장을 잘 만드는 마스크 공장을 섭외해서 그쪽에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죠. 정부가 나서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부가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와주고 그래서 FTA 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는 게 기업의 CEO들입니다. 같이 나가서 상대 국가의 원수들에게 뭡니까? 대통령 총리들에게 뭡니까? 우리 기업인들 소개시켜주고 어떤 업종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될지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뭡니까? 거래 관계를 터주죠. 그래서 무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세를 절대하자, 낮추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석탄 산업, 선박 산업과 같은 사양 산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조업인의 인력이 많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 대신 또 뭡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를 재훈련시켜서 또 정보통신 분야나 유망사업 분야를 3D 프린트나 이런 드론이나 이런 쪽 부분은 또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 또 현수막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블록체인 관련 또 무료로 교육을 해서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불황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그냥 가만히 또 내두지 않죠.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금융위기일 때 외환은행이 론스타한테 넘어가서 론스타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 팔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부가 많이 계획을 안 하면 결국은 또 그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돈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돈을 어느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니까 항공업계 쪽에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쪽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책을 펼치지 않으면 외국계 기업들이 이런 우리 한국에 있는 항공업주를 다 M&A 하든 매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형 할인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그마한 중소 규모의 할인마트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적정 거리에 그 대형마트 개수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만들게 해서 조그만 중소 이런 편의점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는 막고 어떤 거는 개방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버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막았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막았고 맞죠? 정부가 다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막아질지 안 막아질지 모르겠고
또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딸려 있는 직원들 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또 정부가 나서서 데모를 또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을 또 고용해주고 막 이런 정책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가 문제있죠. 자,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경제 불황에서 도산위기에 직면한 그런 워크아웃 되는 도산하는 기업들을 또 상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시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외국계 기업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해서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IMF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하는 게 정말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법정관리에 통하여 구조조정할 실시한 구제 금융을 지원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다른 외국계 기업에 팔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어느 또 들고 있다가 이거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해서 민영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민영화되지 않는 게 의료보험 책임이다. 그게 만약에 의료보험 체계가 민영화되었으면 지금의 의료보험보다 훨씬 비싸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저렴하게 병원을 갈 수 있는 체계, 이건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선진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였지만 코로나로 대처하는 어떤 그런 환자에 대처하는 수준은 우리나라를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는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될 수 있는 부분은 뭐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건 소비자의 반응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LH공사 그런 토지공사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민영화가 아니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 쪽에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땅을 다 먼저 사놓고 다시 소비자에게 이렇게 뭡니까? 판매하거나 국가가 또 그 땅을 또 다시 재매입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될 거다 몇 년 계획이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지역의 땅을 미리 사놓는 거죠. 참 부자 되기 쉽죠. 예, 그렇게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뭐 20억, 30억 다 부자 됩니다. 빚을 내도 그 땅값 오르는 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 못 따라가죠. 이자를 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민영화는 높은 능률성,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성과개선.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공정하게 같은 업무를 시작해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공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형평성 맞게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성과를 내는데 그에 맞춰서 공정하게 배분을 하면 누가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품을 10개 만들거나 20개 만들거나 5개 만들거나 3개 만들거나 뭐 똑같이 배분을 한다면 월급을 누가 더 열심히 하겠냐.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영화가 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보면 경쟁이 심화되지 않으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을 붙이면 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어떤 형평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민영화되어 있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휴대폰 가격을 내려라 하면 또 통신사들이 모여가지고 못 내린다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법률 외적 영향입니다. 정부는 근로 조건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시간 몇 시간 근무 이거죠? 네, 이런 것도 많이 5일제 근무도 정말 큰 혁신이었죠. 예, 많은 기업이 다 망한다라고 했고요. 또 뭡니까?
시간당 그 금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금액을 올리면서 그것도 역시 이제 너무 급하게 올려서 문제가 심각했지만 사실 오른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예, 최저임금을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결국은 부익 불이익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기업의 성장을 꾀하는 부분하고 그 임금의 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할 수 있던 시스템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정부의 근로조건, 금융지원 정책 이런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지금 IMF 다음으로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아주 저렴하게 해서 소상공인들 또 지역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요, 전기료 지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많은 또 금융교통으로 통해서 또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주 5일 근무제, 여성 공무원 산전 후 휴가 기간 연장 이런 여러 가지 민간기업의 파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민간기업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정부는 농업, 주택, 사업, 에너지 산업 등 자원 지원이나 대출 지급 보전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사회안전사회복지, 교육, 연구개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교육이 결국은 그 국민의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좀 인적 쇄신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 안 할래 할 수도 없고요. 자, 정부는 교통운송, 우편 배달, 출판 이런 관련 쪽에 상당히 의료, 교육 이런 부분을 민간기업과 경쟁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기술 시장 가격 등에 영향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이제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우정사업부죠. 아직 정부 기관에 속해 있는데 완전히 또 정부 기관 하나는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민영화 시킨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많이 대문도 일어나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정부 운송수단,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적자 보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영화 시켜서 KTX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활성화시키자. 서비스 질이 좋아지면 서로 경쟁하면 소비자가 또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맞긴 하지만 가격이만 올라가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서비스 질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자,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런 그 KTX를 개인이 고속도로를 뚫겠습니까? KTX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인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 큰 법인이 아니고서는 이게 추진하기 힘들죠. 자, 이런 큰 어떤 국가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시켰을 때 오히려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한국 수자원 공사를 민영화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물을 갑자기 끊어버리면서 물가가 올린다 이렇게 하면 다 수긍해야지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민영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부의 홍화 사치였죠.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의 억제에 위하여 우선 세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통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폭등했어요. 왜 폭등했냐? 일단 투자 가격이 부동산에 올랐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금리가 낮은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이 현물, 이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또 주식으로 또 많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실제 또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룬 사람이 거의 80, 90%입니다.
아직 주식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비트코인은 아직 세발의 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와서 뭐 완전히 뭐 10평당 1000만원 가던 게 평당 100만원 간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한두 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 들고 있으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제 2대 8의 법칙이죠. 20% 노력으로 80%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위에 조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력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너무나 그쪽으로 많이 편중된다면 그것도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다 놀고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이 무조건 뭐 다 올바르다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아무튼 정부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 투자에 돈이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사실 평당 1000만원 갔을 때도 우와 했는데 지금은 평당 2000, 3000은 기본으로 가고 서울은 평당 5000 이렇게 심지어 1억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가 뭐 한 80몇 평인데 80평 되는가 보네. 한 50몇 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80억이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게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울산에서는 지금 아마 14억, 15억 정도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전국동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가만 많이 높아 있고 실제 거래 가격은 10억에서 12억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개발 또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세액 공제 등을 해주죠. 이런 부분이 기업 활동을 억제하거나 촉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야 많은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많이 증설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거니까요. 자, 정부는 기업의 지나친 가격 인상, 이런 걸 더 견제하고 임금 인상, 과다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기업을 설득함으로써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간접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규제를. 자, 그래서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도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고 정주행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고령교 건설이었거든요. 고령교 대구하고 고령하고 연결하는 고령교 건설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자재값이 한 10배가 뛰었어요. 10배가 뛰었는데 그걸 그대로 처음에 계약했던 그대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요. 그 신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귀에 들어가서 현대건설은 믿을만하다 해서 뭘 깔겠습니까? 바로 중부 고속도로를 현대건설에 맡겼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결국은 기업이 어떤 신뢰하는 기업이 있으면 많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조선소를 세워라. 조선소를 세우면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나 봐요. 그죠? 본인이 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지는 않았고 수주가 되면 지원을 해줄게 금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아무튼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주행 회장은 그죠? 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그런 어떤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개발, 투자 지원, 공단 산업의 조성 이런 걸 다 해서 뭐 합니까? 이 개별 기업의 민영 기업에 분양을 하죠.
그래서 계획 입지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사회간접 합충, 신기술 도입, 금융 지원, 조세 감면, 외국과의 협상, 통상 협상을 통해 수출 지원, 육성을 도모합니다. 또 기업을 하여금 책 사업에 직접 참여시켜서 사업의 기회를 준다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기업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결국 그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에 기업이 앞장서게 되고 그 속에서 비리가 또 저질러지고 그렇습니다. 자, 민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서비스를 조달, 구매하기도 하고 정부는 국토개발, 주택, 건설 같은 개발 사업을 전개하여 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제 주택공사 있죠. 그런 곳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은 또 어떻습니까? 규제나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 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나온다 해서 무조건 예예 하면서 따를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방어 전략을 또 깨한다 이 말이죠. 기업이 정치 활동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유리한 경영력 조성에 위하여 공공정책의 형성, 시행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기업도 속속들이 등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에게 잘 보인 기업은 결국 더 많은 지원책이 있겠죠. 각종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는데 또 도모하거나 입법을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거나 특정 공공정책을 강화하거나 변경하도록 추진하는 등 이렇게 기업의 어떤 오너가 어떤 모 정당을 지지하거나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힘을 쓴다면 결국은 팔이 암원으로 붙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일감들이 또 이 회사에 위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업이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치적 수단, 러비 활동 이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활동이 있다. 이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자기 옹호, 광고, 정치행동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기업 연합체를 만들어서 전국 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왜 이 연합회를 만들어놓으면 힘이 파워가 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철 되면 이런 그 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장이 운영하고 있는 또 뭡니까?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더 많은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서로 하려고 막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소비자가 구매가 있는데 지금 달라졌죠. 4.0 시대에 플랫폼 시장이 오면서 이제는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익이 전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되는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 자, 소비자는 기업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높고 안전한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해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기업은 소비자가 시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선호하고 더 많이 구매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사주지, 많이 사주면 좋은 제품 만들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상대가 생산자인 기업체가 또 소비자에게 잘 욕구 충족을 잘 일으켜주고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제품의 질과 서비스가 좋아야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상호 윈윈이죠. 자, 기업과 소비자는 대등한 가치 교환 관계를 지향한다. 맞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품을 하자가 있으면서 많이 제품을 구매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주면 소비자가 알아서 제품을 많이 잘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자 문제는 기업이 생산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했는데 불만족스러운 거죠. AS가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또 뭐 기타 어떤 소비자가 기대했던 사용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떨어질 경우입니다. 그럴 때 소비자는 뿔이 나죠. 자, 소비자주의입니다. 그 소비자 운동을 하죠. 어느 제품을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판매자의 관계에서 구매자의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회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힘이 얼마나 파워가 셉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잘못 걸리면 한 기업이 훅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정치할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가 소비자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알아두면 그냥 상식으로 되겠습니다. 소비자 운동은 말 그대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측정해서 독점을 해가지고 하면 불안전한 신뢰관계,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거기 광고, 인체에 해로운 담배, 오염된 농수산물 판매 이런 부분에 소비자가 단체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제품의 높은 가격, 낮은 품질, 자, 이런 부분이 다 소비자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제품, 불량 제품, 오해하기 쉬운 상품, 과대 포장, 과대 광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기업에서 소비자에 대한 제품이나 기업 소비자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정하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맞죠? 그래서 광고의 합리적 목적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과장되게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나중에 크게 심각해진다. 그래서 허위 광고, 모호한 광고, 그죠? 기업이 소비자를 매혹시켜야 해요. 제품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분명하지 않은 설명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크게 이익이 된다, 가격을 낮춘다, 뭐 이런 등 말을 합니다. 크게 낮추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사실 은폐 광고입니다. 제품이나 진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잘 전달하지 않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회사 제품의 기계 제품에 대한 무료 점검을 제공하는 광고를 전달하고 점검 과정에서 부품이나 소모품 교환 가격을 높게 부과하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프린트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거예요. 프린터가 왜 이렇게 저렴할까? 그리고 나서 그 자사 제품의 카트리지를 쓰게끔 해서 그 카트리지로 돈을 버는 그런 프린트 회사가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무한리필 쪽으로 이게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요만한 병에다가 한 통을 이제 충전했을 때 8,000원 만 얼마까지 했었어요. 2만원까지 하다가 점주가 나중에 8,000원까지 내려갔는데 나중에 여러 수십 통이, 그죠? 만원밖에 안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프린트기가 하나에 5만원짜리인데 몇 분만 하면 그냥 프린트가 더 비싼 카트리지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과대 광고, 심리적 소문. 한마디로 심리적인 어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소구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욕구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설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게 보면 애국적 활동이다, 강력한 한국을 만드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라. 이 제품을 사면 어디 누구를 소득층을 도와서 공부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과대광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 자, 성적 행동, 여성 이용 광고, 소녀에 대한 광고, 술, 담배, 제발 게임 광고. 게임 광고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내 말을 좀 들었는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많이 줄은 것 같고, 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게임 광고 너무 많고, 왜냐하면 게임 천국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게임 하지 말라는 거에 어떻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 게임이 또 이제 이게 마약성처럼 빠져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늦게까지 술 광고를 또 엄청 때립니다. 또 주말 같은 날 이거 엄청 때려요.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술을 엄청 먹기 쉽게 만들죠.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밤새 마시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전문가 좀 봤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광고입니다. 경쟁사와 직접 비교해서
어떤 제품을 치명적으로 안 좋게 비교를 한다든지, 그죠? 예, 또는 성적 행동을 풍자하는 광고, 이런 게 많이 나치 사진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청소년 과대 대상 광고 이런 부분에서 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술, 담배 광고 이런 부분, 지나친 음주는 강경화나 간암을 일으켜 운전이나 작업 중에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런 지나친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기재한다. 그래서 술, 담배 광고를 금지하면 안 되겠죠. 실제 맞으니까 건강 환경 부분에 관련된 광고 이런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약품의 안전성이나 제품의 성분 함량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들은 결국은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품의 안정성, 그죠? 기업이 품질의 안정, 또 서비스 품질의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계속 구매를 해서 기업은 수익을 내고 거기서 기업은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사와 같은 가격에 보다 높은 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죠? 안전이 위에 발암 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제품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고요. 공급자와의 어떤 원료나 부품에서 또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가야 기업이 거래 관계에서 제품을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백색 국가 되면서 수출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입을 하는데 제재가 많았죠.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자, 기업이 계획에 따라서 일정 안정적인 제조 활동을 하려면 양질의 자재와 충분한 양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을 경우에는 결국은 원활한 공급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대기업은, 특히 재벌기업들은 여러 중소기업들로부터 공급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단가 후려치기를 하거나,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또 상당히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걸또 정부가 말해야 되겠고요. 기업의 거래관계입니다. 자,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서비스를 전담하여 소비자에게 유통하는데 이 유통 과정에서도 또 서로가 기업하고의 융통성에서 또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어긋남이 없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여 더 많은 제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유통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또 삐끗하면 소비자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배달 업종이 단체로 만약에 폐업이 한다, 하루를 쉬었다, 뭐 이렇게 되면 택시 업종이 파업을 해서 하루 운행을 안 한다. 그럼 운송업이 중단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화물 노조 파업 이런 것도 있겠고요. 자, 아무튼 기업과 거래 관계 속에서 이 유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자들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독점적인 위치를 요구하고 저렴한 공급 가격, 결정, 광고, 판매 촉진 등 지원 확대, 마케팅 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경쟁자는 기업과 유통사 간의 상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꾀해야지 경영자가 혼자의 이익을 다 취하고 유통업자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채권자와의 관계 속에서 돈을 잘 빌렸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잘 질 때 잘 갚아야 되겠죠. 거래 관계.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래서 이 이자금을 잘 갚고 채권자의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쌍방이 이익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입니다. 자, 경쟁자는 생산 서비스에 판매되거나 시장에 유사한 상품이나 공급을 하는 다른 기업인데요. 자,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기업은 자신의 시장 승률을 높이기 위해 흔히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단가를 제품 가격을 낮춰 버텨가지고 그 업체가 무너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가격이나 품질의 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들은 기존 기업 유사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좀 힘들죠. 자, 그래서 흔히 하는 예로 동네 슈퍼가 여러 개 생겨가지고 막 서로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라면 한 박스가 나중에 몇만 원짜리가 3,000원하고 2,000원하고 막 줄서면 화장지가 만 몇천 원짜리가 5,000원하고 2,000원하고 이런 가격 경쟁에서 거기 서로가 싸워서 나중에 나가 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단가를 다시 확 올리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손해보는 거는 처음에는 서로 싸우니까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 본전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 경쟁 행위는 법률적,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경쟁 진입자, 규모가 크게 차별화된 어떤 제품, 대규모 어떤 투자로 또는 정부 규제로 진입을 할 수 있겠고요. 대체품입니다. 기업의 동일한 제품을 있는데 경쟁 대체품이 있을 수 있죠. 예가 보면 택배회사의 운송업이 있을 수 있고 비행기에 있는데 KTX가 또 대체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자, 경비원이 있는데 무인 경비 시스템이 또 대체 수단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위협을 기업이 잘 알고 대처를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소개했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지역사회의 어떤 경찰, 소방, 오락, 운송 시스템, 공공 서비스를 잘 혜택을 줄 것을 기대하고 지역사회는 기업이 세금을 잘 내가지고 기부금 잘 내고 문화예술, 교육, 건강보호, 그리고 이웃 시민의 지원을 잘 해줄 걸 또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공헌은 뭐냐? 기업은 지역사회, 교육문화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지원을 내고 또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손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공장, 오염, 배수를 통해서 종업원들을 또 착취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기업은 퇴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기업과 지역사회는 친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쌍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관계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